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같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모신 까닭은요. 이번에 새 책을 내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금방 소개받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러한 점을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1인 가구 이렇게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도 처음에 이 1인 가구 연구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원래는 인터뷰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노숙인 혹은 배달앱 기사나 아니면 지하주거 사람들과 같이 거리에서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으로 최근에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찾던 중에 제 제자가 1인 가구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지금 20, 30대들이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미래 사회에 커다란 위험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거치면서 하신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때 사실 코로나 시기 때 한국 사회가 단절, 네. 고립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게 1인 가구랑 겹치게 되면서 혼자 있음, 혼자 놀고 혼자 일하는 것들, 재택근무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도 이 책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지금 한국도 30% 정도인가요? 지금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 중에. 전체 가구 중에 두 가지로 네. 나타날 수 있는데요.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42%. 42%. 네, 그리고 통계청, 그러니까 지금 국가 데이터처라고 네. 부르죠. 거기에 자료로 의하면 36%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통계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35% 이상이 되는 이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꼭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후기자본주의적 특성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냥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데이터를 보기 시작을 하니 실제 유럽이나 서구를 중심으로 이미 40% 이상이 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 57%, 예, 북유럽 국가, 네, 그렇게 넘게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 현상인데 그 후기 자본주의가 어떤 특성을 지니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소비와 생산의 단위가 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소비와 생산의 무슨 단위냐라고 말을 한다면 소비를 할 때 예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형제 자매들이 거의 옷을 같이 입고 같이 입고 물려받고 네, 그렇게 했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은 물건이 넘쳐나고 이걸 소비해야 하는 게 기업에서의 생산성과 그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정체성, 너는 되게 넘버원이다. 혹은 너의 그 정체성이나 혹은 차별성을 찾아라라는 그런 많은 문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개인이 강조가 되는 사회이고요. 생산의 부분에서도 생산품들이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쌀, 그리고 제조업 사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자동차죠. 그리고 지금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콘텐츠 산업, 지금 미디어나 아니면 문화예술 산업인데 자연 그 농업 사회에서는 사실은 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혹은 성과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거라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면한 노동자가 중요시되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근면한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체성과 개성을 투입한 일들, 그게 재능이 되는 이런 사회가 강조되면서 개인화라고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1인 가구의 현상과 맞물리게 되는 것들을
좀 짚어냈던 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1인 가구 연구하는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 책에서 제목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고 할 때 이 필연적이라는 의미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지실 때 아니면 선생님 생각 속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저가 제일 처음에 가제로 지었던 제목은 필연적 혼자의 시대가 아니고 솔로 권하는 사회입니다. 솔로 권하는 사회. 네. 이제 그냥 권유 청유. 네. 그러니까 술 권하는 사회의 현진건의 소설이 있듯이 그래서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솔로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제조업 시대 때는 핵가족 그리고 농업사회 때는 대가족이 가족의 형태인 것처럼 산업사회와 가족의 어떤 유형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산업이 변하는 것처럼 결국은 가족의 어떤 구성의 변화도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게 편집팀의 회의를 통해서 편집자가 처음에 약간 좀 제거한 슬픈 입김이 그렇죠. 제목이네. 네.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이 필연적이라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이렇게 맞물리는 거라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러한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그런 뜻으로 지으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 한병철의 피로사회의 논의를 좀 가져오시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기 착취의 그런 뭐랄까요, 쳇바퀴처럼 도는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날 그 번아웃의 이유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1인 가구는 번아웃, 이런 자기 착취 이런 것에 더 취약한 건가요? 사실 그 쳇바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책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1인 가구 혹은 지금 현대 사회의 혼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든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소명 그리고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벌어야 한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자기 개발 혹은 자기를 관리해야 하고 자기 성과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커리어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이슈이긴 한데요. 1인 가구가 그게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는 다인 가구들은 결국에는 자기 옆에 있는 친밀한 타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뭐 부모에 대한 부양 혹은 배우자의 어떤 요구 그리고 자녀들의 요구에 의해서 직장으로도 좀 멀리 떨어지게 되고 당장 돌봄 휴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때는 속상하죠. 일을 멈춰야 하는 게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1인 가구는 그런 브레이크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주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거는 감시를 하는 보호자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그 쳇바퀴 안에서 가속의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위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 내가 너무나 과하게 일을 하고 있다. 너 그러다 병난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뭐 아니면 옆에서 뭐 약이라도 챙겨주든지 뭐 밥이라도 뭐 챙겨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이번 주에 어디 여행 가고 싶으니까 그 오늘 휴가 내고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일이라도 해야지 뭔가 좀 가치 있는 존재 같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실제 1인 가구들을 연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뭐 똑같이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그냥 뒹굴거리면서 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길티 플레저라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시간들을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여기에서도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하더라도 레벨을 올리는 뭔가를 성과를 네, 보여줘야 뭔가 돼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들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있고 이렇게 여러 다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도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살면 마음대로 뭐 쉬고 뭐 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자유로움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군요. 덜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날 새서 정주행도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근데 누가 주변에서 자라. 그냥 빨리 불 끄고 자 이런 잔소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멈출 수 있는데 사실 1인 가구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걸 성찰하지 않는 이상 쉽게 뭐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거나 이런 자기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겠죠. 네, 당연히 있는데 그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게 된다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혹은 번아웃이 됐던 어떤 순간들에는 그 사람에게 타인이 돌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근데 그게 너무 다행스럽게 오랫동안 장기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마디로 나름 필멸자라고 하는 취약한 존재죠. 이 취약성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히 교수님께서 1인 가구를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상위, 중위, 그리고 하위 이렇게 구분해서 약간 비교하면서 서술하신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1인 가구라는 사회 집단에게 가장 가치가 높은 체화된 문화자본을 생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생활 역량이란 사람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요리, 빨래, 청소를 능숙히 해내는 살림 역량이 대표적이다.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얻어내는 정보력도 빠질 수 없는 생활 역량이다. 생활 역량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1인 가구에게는 더욱 필수적이다. 그런데 부르디유가 말했듯 체화된 문화자본은 몸과 정신이 현실 세계와 접촉하고 부딪히며 각인되는 감각이다. 빨래 노하우든 음식 솜씨든 청소 요령이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직접 해봐야만 체득할 수 있다. 한편 내가 만난 경제자본 상위 집단 1인 가구들은 학력과 같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높은 반면 생활 역량과 같은 체화된 문화자본은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 진모 씨의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 이를 중심으로 살아온 그는 26년 넘게 혼자 살았지만 아직 변변한 살림살이도 갖추지 못했다. 주방용품이 거의 없어요. 딱 밥 공기 하나, 접시 하나, 냄비, 프라이팬 하나, 도마 하나. 음식은 간단하게 사 먹고 집에서는 계란 후라이만. 청소, 빨래, 요리와 같은 생활 역량은 습득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학벌처럼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공식적 성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 일터에서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들에게 생활 역량은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생활 역량이 필요한 일들을 외부에 맡기거나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생활 역량은 더 정체된다. 소위 머리를 써서 경제자본을 축적해온 상위 집단은 생활 역량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시장에 서비스를 구매한다. 반면 경제자본이 부족한 하위 집단은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스스로 채워왔다. 내가 만난 저소득 1인 가구들은 대부분이 고졸 이하이고 무학력자도 있을 만큼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체화된 문화자본이 생활 역량은 상당한 수준인 사람들이 많았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몸으로 떼어왔던 것이다. 손발이 고생한 만큼 생활 역량이 축적되면서 그렇게 생활의 달인이 되어갔다. 민영숙 씨는 1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넘게 집안일을 도맡아 왔다. 이제는 혼자 살며 자활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집안일을 병행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20년 넘게 쌓아온 살림 기술 덕택에 요리와 빨래 같은 가사일은 능숙했다.
네, 제가 지금 읽은 부분처럼 보면은 경제적 자본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체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고 네.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저소득자, 그러니까 저소득 1인 가구의 사람들이 고소득자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풍성한 인간관계의 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요.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인 가구 중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자들이 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이 1인 가구의 그런 삶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혹은 뭐 이들의 자기 만족감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돈이 많으면 더 잘, 네, 만족감이 더 네, 높은가요? 만족감도 더 아, 높을 수 있고 행복 지수도 높을 수 있죠. 근데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표도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경제 자본이 상인 사람이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 체득된 문화 자본까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 소득에도 삶의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위 소득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야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네. 저소득층 중에서도 나름의 삶의 만족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고 싶었던 거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각각의 자본들을 다 봐야 이 사람의 총합으로서의 자본, 그러니까 브루디에가 말했던 총합으로서의 자본을 봐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체득화된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무급으로 공급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같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여성이 공급했던 것들을 1인 가구들은 자기 자신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공백, 그러니까 생활 역량의 공백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타인에 의해서 공급을 받았던 이제 고소득층이나 고학력 1인 가구들이 그 부분에서 공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사회 자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수급자들의 사회 자본이 좀 높은 편인데요. 수급자들이 가야 하는 뭐 자활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가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년이 되어서도 학교처럼 규칙적으로 가야 할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자기와 같은 수급자들을 만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아니,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네. 확인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집단들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다가 그 계기를 통해서 맞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생기고 맞습니다. 심지어 활동하는 것도 뭔가 자기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내가 발견한 거랑 비슷하네라는 너무 것을. 반갑습니다. 지난 주엔가 사실 홍콩 카운슬 오브 소셜 서비스라고 사회 서비스 홍콩 위원회에서 있는 분들하고 포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사회복지관에 가서 그런 망을 형성하면서 사회자본이 훨씬 많아지는 거. 맞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 걸고 친구하자 그러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을 억지로 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네. 만약에 중장년층이나 60대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노인복지관에 가기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한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1인 가구에게는 높은 소득이 꼭 더 나은 주거 공간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은 1인 가구도 원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압도적인 비율인 82.9%가 초소형, 소형 가구에서 생활한다.
실제로 자활근로자 진아련 씨도 5.4평짜리 단칸방에 살지만 회계사인 최세연 씨의 오피스텔도 7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1인 가구 대다수가 소득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좁은 주거에서 살고 있다. 현재 대다수 1인 가구가 원룸이나 그와 유사한 소형 주거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나 편의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은 경제 사회 구조가 1인 가구에게 허락한 주거의 방향이다. 이 장에서 1인 가구 노동자들이 직장 근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경향에 대해 말했다. 이는 경쟁이 심한 신자유주의 시장에 빠르게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경향을 공고히 한다. 정부의 1인 가구 주거 지원 사업은 대부분 원룸 공급을 기본 단위로 한다.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약 10.6평 이하로 제한이 있고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도 10에서 20제곱미터 약 3에서 6평 사이의 원룸형이 많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한국 주거정책의 오래된 기준인 국민평형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평형은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약 25평을 의미하는데 이는 핵가족의 시대였던 1973년 주택공급계획 당시 1인당 5평 곱하기 평균 가구원수 5명이라는 단순 공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원룸은 머물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어려운 공간이다. 홍콩의 공중보건학자인 크리스털 잉 차는 지나치게 좁은 주거 면적이 생활 기능의 수행을 제약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관찰했다. 쉬고 요리하고 씻는 일이 한 공간에 뒤섞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통제감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들이 닭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좁은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결국 그 공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삶만을 이들에게 허락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1인 가구들이 거듭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살림을 위한 최소 공간이 있다는 말이었다. 1인 가구들은 본격적인 살림이 가능하려면 투룸 이상의 주거에 살아야 한다고 했다. 마침내 원룸을 떠났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1인 가구들의 경험담은 생활 공간이 얼마나 자기 돌봄과 살림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관점에서는 너희는 혼자 사니까 5평이면 충분해. 좀 넓게 해주면 10평이면 되지. 뭐 이러한 식의 태도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사람들은 투룸 이상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거 공간과 1인 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주거 공간이 1인 가구의 일상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자각하고 나니까 맞는 말인데 사실 살림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을 살리는 행위들, 먹고 자고 그리고 쉬고 하는 행위들은 집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집안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안일이 일어나는 공간에 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줄 수 없고 또 전망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여유와 전망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 주거 자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인 가구들이 사는 원룸에는 여유라는 게 한마디로 있는 게 리빙룸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무의의 공간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고소득자들의 집들 혹은 이제 다인 가구들의 집에는 거실을 좀 크게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로 크게 필요 없는 공간에 그림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여유를 주는 건데 그런 무의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공간이 굉장히 밀도 높은 기능으로만 유지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주택들이 원룸인 거고요. 그것도 원룸들은 대부분 직주 근접이고 그 국가에서 하는 청년주택도 대부분 지하철 인근에 배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지하철 인근에 배치해서 너의 몸을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움직여서 일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게 또 1인 가구들의 어떤 욕구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녹지 같은 곳에 1인 가구 주거를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국가의 시선 그리고 본인 자신의 시선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또 가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구라는 개념과 가족이라는 개념은 서로 구별해서 다루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1인 가구의 생애 주기는 소위 말하는 다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 주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 1인 가구는 어떤 식의 급락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1인 가구는 흔히 처음부터 혼자인 사람들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생애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인 가족이 된다. 생애 중반까지 혈연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다움을 실천했던 이들의 가족에 대한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크게 요동친다. 비혼 1인 가구의 가족 생애 주기는 원가족기, 확대 가족기, 1인 가족기로 나뉜다. 먼저 청년기의 비혼 1인 가구는 같은 시기 결혼을 하며 새 핵가족을 이루는 형제 자매들과 달리 아동기부터 이어져 온 부모와 형제 자매를 그대로 내 가족의 범위로 유지한다. 이것이 원가족기다. 이후 30대에서 40대에 걸쳐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비혼 1인 가구의 가족 범위는 조카들까지 포함하는 확대 가족으로 넓어진다. 이 시기가 확대 가족기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카도 청년이 되고 자신도 늙어가는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 범위가 급격하게 축소된다. 그렇게 혼자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1인 가족기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핵가족의 생애 주기와 비교했을 때 비혼 1인 가구의 가족 범위가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자녀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가족 규모가 늘어났다가 자녀들이 하나씩 분가하면서 서서히 부부 2인으로 줄어든다. 그러고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빈 동지로 불리는 혼자의 시기를 맞는다. 이들 삶의 변화추이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반면 비혼 1인 가구는 조카들까지 내 가족에 포함시키면서 부부 자녀 가구보다 훨씬 넓은 가족 범위를 그렸다가 부모의 죽음과 자신의 노화를 경험하면서 단번에 1인 가족으로 급락한다. 마치 롤러코스터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특히 주목할 점은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다. 핵가족은 주로 60대 이후 자녀들이 결혼하고 70대 이후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늦은 나이에 가족 축소기를 겪는다. 하지만 비혼 1인 가구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50대 중후반부터 1인 가족기를 맞는다. 기혼자들보다 인생의 후반기를 더 빨리 맞이하고 더 오래 겪게 되는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 비혼 1인 가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처럼 굴곡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변화는 핵가족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원가족에서 출발해 확대가족으로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혼자로 급격히 축소되는 이 궤적은 결혼한 사람들의 생애 주기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네,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비혼 그 가구의 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본인이 혼자 살기로 했는데 보면은 뭐 언니든지 뭐 아니면 뭐 형이든지 이렇게 뭐 조카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약간 넓어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보통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 나이가 들더라도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게 한 70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급격히 50대 중반쯤 되면은 그냥 우르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조카도 이제 성인 돼서 별로 뭐 고모든지 뭐든지 찾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몸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업도 발생하게 되고요. 40, 50대 때 보통 조기 은퇴를 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뭐랄까 좀 가슴 아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이현정 교수님께서도 고독사 연구들을 보기 때문에 고독사가 대부분 일어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대, 90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5, 60대에 상당히 많이 몰려 그게 이제 그때 몰려 있었던 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로는 행정적으로 그 현상적으로 지리적으로 혼자 살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가족이라고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끊어지게 되는 현상들 그리고 자기의 몸에 만성질환들이 쌓이게 되는 게 5, 60대가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확하신 게 제가 만나는 분들도 이 50대 이제 한 60, 요 사이에 일단은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그렇죠. 그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문제가 있고 퇴출당한 다음에 이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임금 노동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 특히 어떤 육체 노동자로 일하셨던 남성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고 이미 몸도 너무 쇠약해 있고 그런데 관계들도 이제 끊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겹쳐서 오는 거죠. 맞아요. 요 가족들이 일부러 밀어내는 것만은 아닌데 이 책에도 말했듯이 이 사회가 의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낙인 그리고 독립된 사람들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말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나 조카들과 연락을 끊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5, 60대가 가장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해결책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먼저 알람을 울려주는 게 20, 30, 40대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고민해야 하는지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1인 가구는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연하거나 좀 자연스럽게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커다란 두려움, 심지어 어떤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한 부분 읽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름 초연한 태도를 보이던 1인 가구들조차 공통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의 장면이 있었다. 22명 중 20명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가장 두려워한 죽음의 지점은 죽기 이전도 죽는 순간도 아니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상황이었다. 죽기 전에 겪는 병고나 사망의 순간은 1인 가구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가르는 차이는 죽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보통은 직계가족이 주도하여 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며 매해 기일을 추모한다. 그러니 직계비속이 없는 1인 가구에게 죽음 이후는 그야말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솔직히 죽음 이후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파서 죽어가는 거는 그냥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알뜰살뜰 챙겨주는 자식은 없겠지만 죽는 거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나를 위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나를 걷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한 공포가 있는 거죠. 자활근로를 하며 살아가는 영숙 씨도 비슷한 불안감을 표현했다. 영숙 씨는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냄새를 통해 발견되는 상상을 하면 더럽 겁부터 났다. 죽는 것 자체는 겁이 안 나는데 그 다음 겁이 나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죽었는지 그 시체를 처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썩고 냄새가 나서 그때야 발견하게 되면 싫을 것 같아요. 이처럼 1인 가구가 느끼는 고독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혼자서 죽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홀로 발견될 자기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죽음 경험이 지극히 사회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방증한다. 많은 1인 가구가 죽기 전에 자신이 몸소 겪게 될 고통보다 죽은 다음에 자기 모습이 타인에게 추하게 비춰질까 봐 걱정했다. 자기 죽음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맥락화한 것이다. 수치심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고독사를 떠올리며 자주 언급했던 키워드다.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자기 죽음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 뒤따를 타인의 반응이다. 외로워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은 불행한 인생으로 기억될까 봐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런 감정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고독사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북제부쟁 지역의 폭력과 죽음을 연구해온 정치학자 데이비드 캠벨은 미디어가 인간의 죽음을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망자의 삶을 맥락과 전음성을 가려버리는 참혹한 외면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고독사 보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비참한 죽음의 장면에 가려서 한 인간이 오롯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소거되어 버린다. 고독사 뉴스에서는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대신에 어디서 얼마나 심한 모습으로 발견됐는가가 더 주된 관심사다. 그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남겼을 추억이나 온기는 미디어에는 좀처럼 담기지 않는다. 수십 년의 자취보다 사망 현장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독사는 단지 혼자 맞은 죽음이라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맞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덧입게 된다. 내가 만난 1인 가구들도 미디어가 프레임한 고독사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고독사 현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와 사회 반응을 반복 학습하면서 자신도 사후에 이런 부정적 시선의 대상이 될까 봐 무서워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신문을 통해서 고독사 기사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미디어에서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그리고 아주 부패된 상태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디어에서 이처럼 재현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이 그 죽음 이후에 갖는 어떤 불안,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조금 미디어가 다르게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사회적인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미디어 이전에 그 미디어가 반영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비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많은 이제 인터뷰이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아픈 것 그리고 죽음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시설에 의해서 사회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그리고 많은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병원을 통해서 죽음과 간병과 요양들이 시스템화되고 있는데 장례라는 것은 사실은 온전히 지금 개인 혹은 가족에게 맡겨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 상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완전히 혼자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일어나서 고독사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까 미디어에서 왜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독사는 발견이 되면은 결국은 제일 처음에 와야 하는 존재들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사체를 보고 사건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들은. 그래서 이 경찰들이 하나의 이제 매개체가 돼서 그것이 이제 미디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라는 미디어 말고 어떠한 매개체와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회고되고 회자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고독사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같이 결합을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인류학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존재가 같이 결합해서 이 문제를 스토리로 만들어줬다면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게 고독사가 이해가 되고 또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또 회자가 되고 또 이미지로 재생산되고 이런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덜란드의 로니 퓨너럴 프로젝트, 그러니까 외로운 죽음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 문인들, 특히 시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게 있는데요. 고독한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무용고자들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인들이 그들의 유품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남겨진 물건들을 보고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의 삶에서 이제 추도식처럼 추모사처럼 이렇게 낭독해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서사를 시와 문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하고 있고요. 벨기에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고독사를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의 이야기로 만드는지는 사회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사회 안전망 같은 그러한 형태의 제도에서 좀 뒷받침될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오늘 우리 김수영 교수님 모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한 이야기이긴 해요. 지금 36%가 넘어가고 있는 1인 가구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1인 가구의 문제를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식의 제도적 장치, 정책적 장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들이 이분들이 또 고민하는 지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들의 삶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